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넘게 늘고 또 고용률도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고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여야 3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빅데이터 이용을 쉽게 하는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빠졌습니다. 소비생활의 우선순위가 기존 의식주에서 식주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가 늘고 의류 대신 금융상품 소비가 순위권 안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고용 동향 소식입니다. 8월과 9월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40대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석 달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고용률도 좀 나아졌습니까? 네, 10월 취업자 수는 2,75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번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 3월 46만 3천 명을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지난 8월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8월과 9월에 이어 10월까지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만 아직 30대 또 40대 취업자 수가 개선이 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50대, 60세 이상에서 각각 8만 7천 명, 10만 8천 명, 41만 7천 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30대와 40대는 각각 5만 명, 14만 6천 명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20대와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유일하게 40대에서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취업 한파도 이어졌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8만 1천 명 줄었고 도소매업도 6만 7천 명, 금융 및 보험업도 5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올 10월 실업자 수는 8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0만 8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3%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오후에 공청회를 열고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나쁜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는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로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대상, 즉 나쁜 기업들이 됩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침을 공개합니다. 중점관리 기업 가운데 경영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대상인데요. 기업의 배당 정책과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지속적인 임원 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이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과 개선을 위한 대화를 했는데도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경영 참여를 위한 주주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은 기금운용본부 밑에 있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선정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려 결정합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은 이사해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영 참여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뒤 이사해임 주주 제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인을 사회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사가 횡령 배임 등의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이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 제안이 부결되는 경우 국민연금이 기업에 다시 개선 노력을 요청하고 그래도 개선이 없다면 주주 제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공청회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정부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또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후자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소식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우선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앞으로 크게 확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각종 연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13억 원가량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단독주택이나 전세를 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도 앞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약 135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퇴직연금의 체계도 많이 바뀐다고요? 네, 앞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될 방침입니다. 저조한 수익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자 1인형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운용사가 알아서 투자해주는 디폴트 옵션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인연금 강화를 위해서 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 ISA가 만기되는 경우 계좌금의 범위 내에서 개인연금의 추가 불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퇴직,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고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여야 3당이 오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 이른바 데이터 3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양측 간 의견이 커서 연내 통과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이터 3법, 어떤 법들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본회의 우선 처리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법안들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처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조금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IT 업계는 예상합니다. 빅데이터 시장은 오는 2027년에 12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과 유통, 의료 등 업계도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3법의 처리는 속도가 붙었는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난항이 예상되죠. 네, 다음 주 처리가 합의된 비쟁점 법안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현재 선택근로제 등에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해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금호산업과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들어갈 텐데요. 앞으로 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내 면세점 신규 입찰에는 현대백화점이 출사표를 내놨습니다. 이 소식들은 최나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사실 아시아나항공 이번 입찰은 자금력과 항공업의 경험 간 대결이다 이런 구도 분석이 있었는데 결국은 현대산업개발의 자금력이 우세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금호산업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그 컨소시엄을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인수금액으로 제시한 액수는 약 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인 구주와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보통 주식, 신주 등을 인수하는 데 들이는 자금입니다. 다른 경쟁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보다 최대 1조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한마디로 통큰 베팅이었습니다. 일찌감치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뭐 두 후보 간에 1조까지 차이가 난 거 보면 정몽규 회장 의지가 굉장히 분명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 회장은 본입찰을 앞두고 실무진에게 그 그룹 제도약을 위해 필요한 회사라며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왔던 기업인데요. 여기에 M&A 경험이 많은 미래에셋대우가 의기투합하면서 이번 과감한 베팅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설사가 왜 항공사 가져가냐 이런 의문 가지실 것도 같은데 기존 사업과 좀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아시아나 인수를 계기로 기존 건설과 호텔 면세점에 항공업을 더해서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그 계획을 밝혔는데요. HDC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마무리하면 재계 순위 33위에서 18위로 뛰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벗어나 항공을 아우르는 종합 기업이 되는 것인데요. 국내 면세, 레저 사업이나 물류 사업 등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DC는 현재 항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육상이나 해상, 항공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국내 많은 항공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HDC와 손을 잡게 되면 항공업계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 항공 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사가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그 22.2%로 2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HDC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시아나가 그 노선 확대 등 경쟁력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점유율 전체에서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LCC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무구조 악화로 LC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과 달리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요. 만약 경쟁이 심해질 경우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LCC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정몽규 회장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하기도 했죠. 시내 면세점 이야기도 해보죠. 내일이 입찰 마감이죠. 네, 그 관세청은 내일까지 서울 3개 그리고 인천, 광주 각 1개 등 5개 시내 면세점에 대한 그 특허권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면세점 업계 빅3인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이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빅3는 불참을 하는데 현대백화점은 출사표를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서울 동대문 두타 면세점 입지를 이용해서 신규 시내 면세점 그 특허권 입찰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허권을 획득할 시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강북권에 처음 매장을 갖게 되고 매장 수는 무역센터점에 이어 총 2개로 늘어납니다. 네. 현대백화점 측은 동대문 상권에서 아울렛과 면세점 시너지를 낼 방침입니다. 앞서 두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동대문 두타 면세점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HDC 현산 컨소시엄은 곧 금호산업과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돌입을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어떤 게 바뀌는지 보면 아시아나의 상징이었던 로고의 날개 마크가 사라진다고요? 네, HDC 그룹은 인수가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의 붉은색 날개 마크를 떼어내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HDC 그룹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실무진을 불러 새로운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붉은 날개 모양의 아시아나항공의 로고는 2006년부터 사용됐는데요.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되면서 13년 만에 날개 마크를 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업 이미지를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재매각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HDC 현산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에어부산은 HDC 지주의 증손 회사가 됩니다. HDC 현산이 HDC 지주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 회사는 증손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HDC 현산이 에어부산까지 인수하려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의 나머지 지분인 56%를 직접 사들여야 합니다. 1,600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건데요. 때문에 에어부산의 경우 HDC 현대산업개발이 추후 별도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자회사죠. 에어서울에는 뭐 변수가 없을까요? 네, 에어서울은 에어부산과 달리 100% 지분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규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어부산은 분리 매각해 비용을 아끼고 실탄을 챙긴 뒤에 아시아나와 에어서울을 패키지로 운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에서 이자와 배당 또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17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건보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매달 월급 기준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내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를 집계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올해 9월 현재 17만 3,60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9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매달 자신의 근로소득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이 건보료를 내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소득 월액 보험료란 이름의 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요. 급여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과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 이 최고액인 월 318만 2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월급에 부대 수익이 있으면 건보료를 더 내는데 이 부대 수익의 기준이 더 낮아진다고요? 네, 2011년 도입된 소득 월액 보험료는 이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에게만 애초에 부과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차 개편 작업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는데요. 이 건보공단은 오늘 2022년 7월로 예정된 건보료 부과 체계 2차 개편 때 부과 기준을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내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더 많은 고소득 직장인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것으로 흔히 의식주 꼽으시죠. 소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소비 생활 분야에서 이 입고 먹고 사는 문제에 순위 변동이 생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조금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국민들의 의식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소비생활 주요 11개 분야 중에 식품과 주거 그리고 금융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식주를 중요시하던 문화가 식주금으로 바뀐 셈인데요. 경년으로 이루어지는 이 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이번이 4번째 조사였는데 앞서 3번의 조사에서는 식품과 주거, 의류가 줄곧 1위에서 3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 1위인 식품을 꼽은 소비자는 21.4%, 2위인 주거를 선택한 경우는 12%, 그리고 3위인 금융보험은 11.4%가 골랐습니다. 줄곧 3위를 기록했던 의류는 병원 의료와 교육 다음인 6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최근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금융하면 어렵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는 속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금융 소비 분야의 만족도는 전체 11개 분야 중 최하위였습니다. 평균 소비생활 만족도는 69.9점이었는데 금융은 67.9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식품은 71점으로 1위, 주거도 70.3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또 해외 직구를 했는지 백화점에서 샀는지 등 거래 방식에 따라 문제를 겪었던 비율을 조사했더니 전화 권유 판매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소비자가 67.1%로 가장 높았는데요.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의 과도한 전화 판매가 만족도 하락의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최근 우리 산업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오후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 결정을 미룰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우리 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연장할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주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미 정부 측에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결정도 유예냐 면제냐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면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도 미국 현지 업체 앱티브에 2조 원대 투자를 했고 정부는 한미 무역협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있어 미국이 결정을 미루고 자동차 관세를 계속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이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러한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는 제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 감소액은 최고 10조 원, 고용 감소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LG의 올레드 TV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꼽은 올해 최고의 TV로 선정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이번 결과를 보면 200여 대 중에 1등을 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올해 판매된 TV 200여 대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LG 올레드 TV가 최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LG 올레드 TV가 고화질 또 초고화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니 OLED TV도 LG전자 올레드 TV와 함께 최고의 TV로 꼽혔는데요. 특히 사람이 실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밝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성능 면에서 LG 올레드 TV가 소니의 OLED TV보다 크게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지난 몇 년간은 LG 올레드 TV가 상위권을 싹쓸이 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소니 OLED TV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TV는 어떤 평가 받았습니까? 네, 상위 20위권에 LG OLED TV는 11개 모델, 또 삼성 QLED TV도 4개 모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LG는 삼성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또 삼성은 LG의 근거 없는 비방을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회사가 맞대소 중이기도 합니다. LG는 삼성TV가 블랙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또 삼성은 LGTV가 번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회사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차량이 후진할 때 사람이 지나가면 레이더 센서로 감지해 차량을 멈춰 세우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후방 긴급 자동 제동 장치에 초음파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 레이더 센서를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세입니다. 코스피가 0.79% 떨어지며 2,12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6% 하락세입니다. 66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아시아나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가량 떨어지고 있고 현대산업개발 역시 0.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향방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9.87% 급락했습니다. 현재 8,4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인수 후보였었는데 오히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오르며 2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3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0.2% 오르며 20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